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시기를 3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석탄발전소 가동 제한을 더 자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피검사로 뇌 속에 쌓이는 특정 단백질 농도를 분석해 치매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구와 경기도 안산에 이어 서울과 광주에서도 홍역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홍역은 전염성이 아주 강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홍역 유행은 원인과 예방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과학 본색에서 살펴봅니다. 지난해 생활방사선의 위험성을 보여줬던 라돈 침대 사태는 유사과학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언뜻 보면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가짜 과학인 유사과학에 대해 과학 돋보기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석탄발전 감축 정책의 하나로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폐쇄를 애초 2025년에서 오는 2022년으로 3년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폐쇄 대상 노후 발전소 10기 가운데 4기는 이미 폐쇄했고 삼천포 1, 2호기도 올해 말에 추가로 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태안 1, 2호기 등 석탄발전 6기는 액화천연가스, LNG 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발전기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더욱 자주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대기오염을 포함한 오염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리간제 중국 생태환경부장은 지난 19일 회의에서 2018년에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고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338개 주요 도시의 공기질은 지속해서 개선돼 우수나 양호를 기록한 날이 전체의 79.3%로 2017년보다 1.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성 등 중국에서 오염이 심한 3개 지역에서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넘게 내려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8분쯤 월성원전 3호기 원자로가 정지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월성 3호기 정지에 대해 원자로 정지 원인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원자로 냉각제 펌프 넉 대 중 한 대가 정지하며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상세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 3호기는 지난해 6월 11일 16차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갔다가 지난해 9월 5일 발전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간단한 혈액 검사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행 과정을 살필 수 있는데 완치 방법이 없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가운데 1명에게서 나타나는 치매. 치매 환자 수는 꾸준히 늘어 7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치매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피검사를 통해 치매의 진행 단계를 살펴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치매의 원인 물질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타우 단백질에 주목했습니다. 이 타우 단백질이 뇌 속에 뭉쳐 쌓일수록 치매로 진행되는데 뇌에 쌓이는 타우 단백질이 늘수록 혈액 속 타우 단백질의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뭉치게 되면 신경세포의 독성을 유발해서 신경세포가 죽게 되고 이 죽게 되는 신경세포에서 타우를 많이 방출을 하게 되고 혈액으로 빠져나오게 돼서 혈액의 타우 양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인지 기능이 정상인 사람과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환자, 그리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치매 환자일수록 혈액 속 타우 단백질의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단 정확도는 80% 이상.
연구팀은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타우 단백질 농도를 분석함으로써 뇌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질병의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것은 물론 현재 사용되는 고가의 진단 방법이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담배를 적게 피워도 혈관의 동맥경화 위험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심뇌혈관 질환이 없는 흡연자 218명을 대상으로 복부 CT를 통해 흡연량에 따른 대동맥의 동맥경화 위험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대상자들의 흡연 기간과 혈관 석회화 위험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담배를 하루 한 갑씩 20년 넘게 피운 사람은 대동맥의 석회화 위험도가 비흡연자보다 5.28배 높았습니다. 그러나 하루 흡연량이 10개비 미만이라도 혈관의 동맥경화 위험도는 3.41배로 높게 나타나 담배를 줄여 피운다고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의 대장암 발병률은 위암에 이어 두 번째지만 대장암 사망률은 위암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검진을 기피해서 조기 발견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우리 국민의 28%는 암으로 숨집니다. 이 가운데 대장암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에 17.1명으로 위암 사망자 15.7명을 추월했습니다. 대장암의 경우 발병률은 두 번째이지만 사망률이 위암을 넘어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기름진 식단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병과 사망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사망률을 낮추려면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년 분변 자멸 검사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 양성이 나오면 그러면 대장 내시경 검사로 꼭 확인하는 것. 이게 가장 표준적인 것이고 이거를 매년 잘 시행하시면 대부분의 대장암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장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만 50세 이상 국민의 경우 무료로 분변 자멸 검사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분변 자멸 검사를 받은 검진율은 지난해 20%에 불과했습니다. 대장암은 담배를 피우거나 직계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 과다한 음주, 붉은 고기를 많이 섭취할 경우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담배와 술을 끊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설명회가 열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남대와 한국연구재단, 경북대, 성균관대에서 차례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올해 정부 R&D 예산 2조 7,729억 원의 투자 방향과 사업 계획을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바이오 분야 신규 사업을 안내하는 특별 세션이 열리며 연구자에게 더 자세히 안내하기 위한 상담 부스도 마련됩니다. 설명회 세부 일정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과 경기도에 이어 서울과 광주광역시에서도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해 말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30대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지난 7일 홍역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필리핀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1명 있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YTN 보도가 나간 뒤 질병관리본부는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서울과 광주광역시에서도 홍역 확진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1명과 광주광역시 1명, 경기도 1명은 산발 사례로 대구와 경북 경산시, 경기도와 같은 집단 유행 사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광주광역시에도 홍역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해 말 이후 21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는 모두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얘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주 한창 화제가 됐던 소식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 경제를 새로운 이 성장 동력으로 꼽고 네. 기술 개발이나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 수소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수소 경제를 활성화해서 세계 시장을 좀 선점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 덩달아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수소차가 무엇이고 어떤 원리로 구동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수소차는 말 그대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인데요. 네. 연료 전지에서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와 열을 발생시키고요. 이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차량을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네. 이 전기차와 70% 가까이 같다 이렇게도 오. 볼 수 있는데요. 직접 전기를 충전하는 게 아니라 연료 전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에너지로 모터를 구동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소만 연료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이용해서 좀 구동이 된다는 점에서 전기차와도 좀 비슷한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정확히 말하면 수소 연료 전지차인데요. 네. 흔히 우리가 수소 전기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수소차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수소차는 휘발유나 경유 대신에 연료로서 수소를 직접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실린더 안에서 수소를 연소해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거든요. 예. 앞서 말씀드린 수소 전기차의 경우는 연료 전지를 이용하는 거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수소를 직접 연료로 이용을 하려면 수소를 영하 253도로 응축해서 액화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소를 차량 안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양산되고 있는 이 차 중에는 네. 이런 순수한 의미의 수소차는 아직 없는 아직 상태고요. 없군요. 네, 네. 2007년에 이 BMW가 비슷한 차량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이 차량의 경우도 수소와 휘발유를 같이 쓰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수소차는 아직 없고 수소 전기차라고 보는 게 더 맞다라는 네.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렇게 수소를 이용한 자동차에 정부가 주목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 수소를 연료로 쓰면 환경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여기에 공기 정화 장치를 거치면서 이 오염된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수소 전기차를 1시간 동안 운행을 하면 27kg에 가까운 공기가 정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보통 성인 40명 이상이 1시간 동안 호흡하는 공기의 양입니다. 또 요즘 미세먼지 문제 워낙 심각하잖아요. 예. 이 수소 전기차 10,000대가 도로 위를 달린다면 이 디젤차 2만 대가 만들어내는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나무 60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정도의 탄소 감축 효과를 낸다고 하는 거니까 예. 아무래도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공기를 깨끗하게 해준다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보통 수소라고 하면 아직 많은 분들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소 전기차의 위험성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나요? 아무래도 이 수소라고 하면 우리가 네. 수소폭탄 이런 데서 예. 좀 들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수소 자동차와 수소폭탄에 쓰이는 수소 자체가 다릅니다. 네. 이 수소 전기차에는 일반적인 수소 분자가 사용되는 거고요. 수소폭탄에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쓰입니다. 네. 이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1억도 정도의 아주 고온과 또 수천 기압의 아주 높은 기압 압력 상태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자연 상태에서는 그 정도의 어떤 폭발력을 가지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소를 이용한 자동차가 폭발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일반 가솔린 차나 네. 보통 자동차 정도의 위험은 있을 건데요. 네. 과학적으로는 이 수소 전기차가 폭발을 하려면 아주 고압에 의해서 저장 용기에 균열이 생기거나 또 연소 반응으로 수소가 누출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겨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수소 저장 용기의 경우는 철보다 10배 강한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요. 네. 또 이 만에 하나 연소 반응으로 수소가 누출되더라도 이 수소의 경우는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아주 가벼운 기체거든요. 네. 그래서 공기 중에 쉽게 희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불씨나 폭발을 위험을 일으킬 만큼의 네. 우려는 없다는 거죠. 공기중으로 희석이 되니까요. 그렇죠. 이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이 수소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거를 압축하고 보관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충분히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수소 전기차의 폭발 위험성이 크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런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부가 아무래도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 자체도 크게 늘리겠다 이렇게 네. 밝힌 만큼 먼저 이 안전장치를 튼튼하게 갖추는 게
우선되어야겠죠. 예, 뭐 수소차 개발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뭐 남은 과제도 많죠. 네. 하지만 이 친환경 차로의 전환은 시대적 숙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뭐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 전국을 들썩이게 하는 소식이 있는데요. 네. 이 지난달에 대구에 이어서 경기도 안산에서 홍역 환자가 나왔죠. 안산에서도. 네, 또 서울과 광주에서도 이 홍역 확진 환자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이 홍역이 특히 전염성이 아주 강한 질병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도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좀 오랜만에 듣는 것 네. 같거든요. 대체 어떻게 홍역이 퍼지게 된 건가요? 네, 뭐 이번 홍역은 국내에서 발생한 건 아니고요. 예.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온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에는 쉽게 말하면 유전자 지문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걸 확인해 봤더니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형이 아니라 예. 해외에서 감염자가 생겼거나 또 이 감염자가 입국 후에 퍼뜨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예비됐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건 아니다라는 네. 게 분석이군요. 이 홍역이 흔히 볼 수 없는 질병이기도 하지만 그 증상 역시도 좀 알아내기가 힘들다고요. 네, 이 홍역은 한 열흘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는데요. 이 처음에는 38도 이상의 아주 고열이 나고 감기처럼 뭐 기침이나 콧물이 나기도 하고요. 뭐 네.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가장 큰 특징은 이후에 발진이 생긴다는 건데요. 예. 목 뒤와 귀 아래에서 붉은 반점이 나기 시작해서 얼굴과 몸통, 팔다리 순서로 퍼지고요. 손바닥과 발바닥까지도 발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난달 대구에서 발생한 환자들 가운데는 발진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또 심지어 열이 나지 않은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뭐 증상이 안 나타나면 그만큼 가볍게 느끼기가 쉬운 거죠. 그러게요. 근데 벌써 한 달 새 수십 명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홍역의 전염성 얼마나 강한가요? 네, 보통은 환자와 접촉하면 90% 이상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환자의 눈물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걸릴 수밖에 없고요. 또 이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네. 공기를 통해서 호흡기로 전파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접촉은 물론 공기 중을 통해서도 감염이 된다 이런 네. 말씀이군요. 근데 사실 홍역은 백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되는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퍼지게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홍역 발병률이 인구 100만 명당 0.52명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이 100만 명당 1명이었는데 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홍역 퇴치를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2014년에는 WHO로부터 이 홍역 퇴치 인증을 받았고요. 이후에도 뭐 감염된 환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연간 20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환자가 적었습니다. 예. 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홍역 예방 접종률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네. 2001년까지만 해도 이 예방 주사를 맞는 비율이 95%에 미치질 못하면서 환자가 5만 5천 명 이상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후에 정부가 예방 접종 강화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99.5%의 국민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 홍역 예방 접종을 모두 마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홍역 같은 경우에는 환자 중에 20, 30대가 꽤 많죠. 네. 20, 30대가 가장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방 접종이 이렇게 꾸준히 이뤄져 왔는데 대체 왜 감염이 된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 20, 30대 성인의 경우는 홍역 예방 접종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이 1967년 이전에 태어난 경우는 대부분 홍역에 걸려서 자연적으로 항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83년부터 한 번씩 1회 예방접종을 하도록 했고요. 97년이 돼서야 지금과 같이 2회 접종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 홍역 항체가 생기려면 지금은 이 2번에 걸쳐서 예방주사를 맞는데 네. 이렇게 2번 맞아야 이 항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83년부터 9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는 한 번만 맞은 거죠. 한 번만 맞았기 때문에 항체가 제대로 생기지 않았을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서도 오히려 이 젊은 층이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한 살에서 한 50살 정도의 경우는 93.8%가 이 홍역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93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는 70에서 82%만 이 항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평균 95% 정도 돼야지 이 집단 면역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이 정도면 좀 못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놓인 20, 30대뿐만이 아니라 항체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홍역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특히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 중국 같이 한국인 관광객이
많은 이런 나라에서 홍역이 유행하기 때문에 항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해외 출국 전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홍역이 예방 접종만으로도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필수로 접종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우리 수출의 효자 종목인 휴대전화가 지난해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둔화한 가운데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주머니에서 꺼낸 스마트폰을 펼치자 태블릿과 비슷한 더 큰 화면이 나타납니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가 처음 공개한 폴더블 폰입니다. Well, we did it, making this new display flexible and durable enough to be folded hundreds of thousands of times. 이처럼 국내 업체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수출액은 146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2% 줄었습니다. 2002년 이후 16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휴대전화와 함께 양대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 수출액의 9분의 1에 불과합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둔화한 데다 해외 생산과 부품 현지 조달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14억 4천만 대로 1년 전보다 5%가량 줄며 사상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휴대전화 점유율도 하락했습니다. 2017년 23.3%에서 작년 1분기에 소폭 개선됐지만 이후 계속 낮아진 겁니다.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의 거친 공세로 스마트폰 등 완제품 수출이 부진했던 탓입니다. 혁신이 부재하면서 작년도에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역성장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스마트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올해에도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경쟁이 심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기술 격차가 줄어든 만큼 5G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관련 벤처와 R&D 분야를 강화해야만 향후 스마트폰과 반도체 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란 분석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구조 요청자의 위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긴급구조 시스템을 통해 구조자의 위치를 확인하면 실제 위치와 100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연구비 총 201억 원을 들여 위치 측정 오차를 줄인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50m 이하로 위치 측정 오차 범위를 줄이는 게 목표라며 정보통신기술이 공공안전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분자 하나로 암을 치료하면서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화여대와 연세대 연구팀은 암에만 선택적으로 전달되는 분자를 만든 뒤 이 물질이 암에 도달했을 때 레이저를 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 분자에 형광물질을 내보내는 기능도 더해 이를 통해 치료 물질이 제대로 작용하는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구팀은 생쥐 실험에서 6주 이후 암이 치료된 것을 확인했다며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혁신 성장을 위해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디어 콘텐츠도 예외는 아닌데요. K-팝을 중심으로 부가가치 효과가 무궁무진한데 컨트롤 타워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고 중부 부처는 3곳이나 있어서 이런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K-팝을 넘어 전 세계 문화 아이콘으로 우뚝 선 방탄소년단. 인스타그램에 올라있는 게시물만 200만 개, 리트윗은 15만 개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생산 유발 효과는 연평균 4조 원을 넘고 오는 2023년까지 예상되는 생산 유발 효과는 무려 41조 원 수준입니다. K-팝을 포함해 방송과 영화, 게임 등을 망라한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은 116조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디어 콘텐츠가 유통되는 창구는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구글의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통신망 사용료도 내지 않고 국내 진입도 쉬워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미디어 산업은 관련 부처가 중복돼 해외 사업자들과 규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콘텐츠를 예로 들면 유통 채널별로 주무부처가 다르고 각각 다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러는 사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손쉽게 진출해 국내 콘텐츠로 돈을 긁어모으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과학기술 전담 컨트롤 타워는 있지만 미디어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 구심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청와대에도 과학기술보좌관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흩어져 있는 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기획, 조정,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내에 미디어 및 ICT 관련 정책 업무를 담당할 수석을 두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IPTV 출범 당시 컨트롤 타워 없이 부처 간 갈등만 길어져 상용화가 5년 정도 늦어진 점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지난 2018년 한 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라돈 침대 사태는 유사과학이 부른 참사였는데요. 이 유사과학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왜 유사과학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오늘 과학 돋보기에서는 유사과학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재용 과학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네. 또 MSG는 몸에 무조건 나쁘다. 네.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네. 걸 유사과학이라고 한다고요. 네. 네, 여기서 말하는 유사과학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유사는 원래 영어로 슈도라는 뜻이고요. 예. 근데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과학을 뜻하는 사이언스를 붙여서 슈도 사이언스라고 해서 예. 거짓된 과학을 뜻하는 얘기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그런 가짜 과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부터 내려오던 속설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종교적 신념, 네. 그다음에 정치적 입장 등에 따라서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내용으로 일반인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을 잘 몰라서 생긴다기보다는 이런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측면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사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정말 우리 일상생활 속에 퍼져 있는 그런 유사과학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떤 예들을 들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혈액형이 있겠죠. 예. A형은 소심하다라든가 뭐 O형은 성격 좋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전혀 거짓말이고요. 네. 그 혈액형을 나타내는 DNA는 실제로는 우리 적혈구 표면밖에 적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게 20세기 초에 독일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그 당시 이제 파시즘의 네. 형태로서 독일인의 우수성을 밝히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선전 도구였군요. 예, 그러다가 일본인이 독일에 유학 갔다가 이걸 도입해서 일본에서 이제 본격적인 성격설로 네. 유포가 되고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온 이런 경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선풍기 같은 경우도 예. 밀폐된 공간에서 자면은 죽는다라고 나왔는데 선풍기는 공기를 혼합시키는 거지 산소를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전혀 호흡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 전까지 이게 사실인 것처럼 돼서 선풍기 사용 설명서에도 있기도 했어요. 저도 본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전혀 없어졌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MSG 같은 경우에도 몸에 나쁘다고 했는데 네. 세계건강기구에서 전혀 아니다라고 이미 판정이 20년 전에 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도 과학적 근거가 아예 없거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만드시는 분이나 유통업체에서 일부러 퍼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군요. 네. 뿐만 아니라요. 최근에 네. 대진 침대에서도 이 라돈이 맞습니다. 검출돼서 정말 논란이 됐었죠. 네. 업체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몸에 좋은 모나자이트를 넣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떻게 음이온에 열광을 하는 건가요? 글쎄요, 음이온이 몸에 좋다라는 얘기들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일단 음이온 자체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전자를 하나 더 얻으면은 네. 마이너스 이온을 띠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된 음이온들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전기를 흘려서 예. 전기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분해해요. 아. 그러면 그 중에서 음이온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이온 공기청정기.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 분자들이 고체에 아주 세게 부딪히게 되면 그 과정에서 또 분해돼서 네. 음이온이 나오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폭포 근처나 파도가 많이 치는 곳에 많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나자이트처럼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들이 그 방사선이 나오면서 공기 중에 있는 분자들을 분해해서 음이온이 네. 나오기도 합니다. 예. 대진 침대에서 사용했던 모나자이트가 대표적인 세 게 번째 되겠죠. 사례군요. 네. 그런데 이런 음이온들이 나온다고 해서 예. 사실은 몸에 좋을 수가 거의 없죠. 그런가요? 그리고 반대로 음이온이 나온다는 거는 누군가가 전자를 준 거니까 전자를 준 물질들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양이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음이온 발생기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동일한 양이온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사실은 크게 우리한테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예. 사실은 화학적 활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기 때문에 네. 이 화학적 활성이 다른 물질과 반응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음이온이 몸에 좋다 이렇게 알려진 거는 잘못되게 생각되는 거네요. 그렇죠. 음이온 자체는 2000년대에서부터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소비자에게도 다가왔는데요. 실제로 과학적 근거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숲이나 폭포에서 우리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공간 안에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음이온이 존재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도심보다는 훨씬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숲에 들어가면 시원한 기분을 느끼는 게 음이온이 많은 공기를 마시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분자 그 공간에 공기 분자가 얼마나 있냐면 3천억 경계 정도에 도달합니다. 예. 3천억 곱하기 다시 이제 10,000배를 한 양인데요. 따라서 수천 개, 수만 개 정도 음이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공기 분자 전체에 비해 보면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죠. 예. 0.0001%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음이온이 건강에 이롭다 이런 게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네. 관련 연구 결과가 있나요? 예. 그 미국의 과학 컨설팅 기업인 그 익스포넨트라는 곳이 네. 2013년에 국제 학술지에 이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BMC 정신의학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를 했는데 네. 대기 중에 음이온 농도가 높거나 낮은 것이 수면이라든가 휴식 또는 스트레스 완화 등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서 논문으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이 예. 유사과학에 빠진 제품들이 음이온뿐만이 아닙니다. 네. 건강 팔찌라고 알려져서 고가에 팔렸던 게르마늄 팔찌이 또 예. 있죠. 뭐 일본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면세점 갔다 그렇죠. 오면서 많이 사오시던데 이것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요? 전혀 없습니다. 예. 몇십만 원짜리 팔찌긴 한데요. 이게 뭐 알레르기라든가 아니면은 골다공증, 그 다음에 치매, 암 뭐 이렇게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또 게르마늄에서도 음이온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기도 해요. 음이온이요. 그럼 이제 혈액을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운동 능력을 좋게 한다. 네.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 주로 유행을 했었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게르마늄 팔찌를 판매하는 곳들이 이제 양립을 하게 되죠. 막 여기저기 나오고. 네.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게르마늄이 건강에 좋다는 거를 논문 형식으로 내놓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가짜 논문인가요? 가짜 논문인 거죠. 예. 그래서 게르마늄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이제 저먼이라고 하는 독일 네. 국가 이름을 따서 만든 그냥 원소인데요. 탄소족의 원소예요. 탄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그 탄소가 별 영향이 없는 것처럼 네. 게르마늄 자체도 우리에게 별 영향이 없고 음이온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렇게 음이온을 내는 물질들은 네. 게르마늄 같은 게 아니라 방사선 물질들이거든요. 예. 아까 얘기한 모나자이트 같은 경우 네. 이런 히토리오 원소들인데 이런 물질들을 발견하면 예. 폐기하라고 해요. 전량 폐기하라. 예, 예. 몸에 안 좋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럼 게르마늄 팔찌는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예, 있겠군요. 그렇죠. 네. 특히 뭐 원적외선 같은 경우도 전혀 안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유사과학이 이렇게 네. 무분별하게 퍼지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 이제 유사과학이 퍼지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과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사실은 저가 생각하기에 기업체가 자기 상품의 홍보용으로 만들고 네. 종교단체에서도 잘못된 신앙심이나 종교관으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예. 또 일부 정치인들이 여기에 부안해동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지 않고 흥미 위주로 기사를 쓰는 언론 같은 경우도 문제가 네,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유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유사과학에 대한 정부의 제재도 물론 필요하지만 네. 소비자들이 스스로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지금까지 박지훈 과학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사과학은 과학이란 탈을 쓰고 우리 생활 곳곳에 파고들어 있습니다. 전자파를 차단해준다는 스마트폰 필름도 사실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고요. 저녁 사과는 독이라는 얘기 역시 오히려 사과 속 비타민C가 숙면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황당한 유사과학과 가짜뉴스를 걸러내기 위해선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